자, 문학의 개관입니다. 자, 여러분 문학의 개념부터 합시다. 문학이란 자, 문학은 넓은 의미로는 말과 글로 된 말과 글로 표현된 예술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문학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좁은 의미로는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로서 형상화한 예술을 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이 뭐가 되는 거야? 문학의 이게 내용 요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언어로서 형상화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문학의 형식 요소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형상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형상화는 문학인 것과 문학이 아닌 것을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신문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신문 기사는 내용이 뭐죠? 기사의 내용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기사의 내용은 뭐야? 가장 가치 있는 기록들이 되겠지, 그렇지? 가장 가치 있는 내용들. 신문 기사의 오늘의 내용은 가장 가치 있는 내용이야. 자,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을. 신문 기사도 언어로서 표현한 것이죠, 그죠? 네, 언어로서 기록한 것이 신문 기사야. 근데 우리는 신문 기사를 뭐라고 그래? 사실의 기록이라고 하지 문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또 역사, 히스토리. 히스토리도 자, 가장 가치 있는 경험만이 기록되지, 여러분. 모든 것이 역사가 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역시 언어로서 기록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히스토리를 문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쵸? 차이는요, 언어로 기록했을 뿐 뭐가 없기 때문에 형상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상화의 유무에 따라서 문학이 되고 문학이 되지 않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형상화가 뭐냐? 형상화는 문학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형상화라고 해요. 문학 언어. 문학 언어가 뭐예요, 여러분? 자, 문학 언어는 바로 자, 비유와 상징이지, 그렇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 것. 자,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함축적인 언어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문학 언어의 특징이지.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러한 문학 언어로 사용되어야만 그게 뭐가 된다, 여러분? 문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는 또는 역사에는 비유나 상징이 사용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죠? 이 비유나 상징은 바로 문학 언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문학 언어로 표현한 걸 뭐라고 한다고? 형상화라고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의 본질. 그래서 문학은 첫 번째, 언어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그럼 문학에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형식을 말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문학의 형식은 뭐라고? 자, 문학의 형식은 언어이다, 여러분. 그게 문학의 본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의 내용은 무엇이다?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이다, 그렇죠? 가치 있는 경험이다. 세 번째, 문학은 자, 문학에서의 현실은
문학에서의 현실은 상상의 세계죠. 그죠, 여러분? 실제적 세계가 아니야. 상상의 세계야. 이지만 있을 법한, 그죠? 있을 법한 세계다. 자, 문학의 현실은 작가가 만들어낸 세계란 뜻이야. 작가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세계이지만, 자, 그거는 허무맹랑한 얼토당토한 그 세계가 아니라 충분히 있을 법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있을 법하다를, 자, 이걸 개연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개연성. 즉, 현실에 충분히 있을 법하다. 그리고 이렇게 개연성 있는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자, 그 문학 작품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야? 진실성. 그죠, 여러분? 그래서 감동, 교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문학 작품 속 세계가 작가가 만든 상상의 세계이지만 있을 법한, 즉 개연성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진실성을 느끼는 거고, 그 작품을 통해서 감동과 그 다음에 교감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네 번째, 문학은 유기적인 구조물이다. 유기적인 구조물이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자, 보세요, 여러분. 춘향전을 한 편 감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봐봐요, 여러분. 춘향전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지적인 요소가 춘향전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춘향전을 감상함으로써 우리는 지식을, 하나의 지식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어떤 지식? 자, 여러분, 춘향전에는 조선시대, 봉건주의적, 그죠? 봉건사회의 어떤 그 신분차별의 현실이 들어가 있죠. 그죠? 봉건사회의 신분차별, 봉건사회의 신분차별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현실이 작품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아, 봉건사회에서 뭐가 있었다, 여러분? 계층에 따른 차별이 있었다라는 걸, 그러한 지식을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역사 시간에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편의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흥부전을 읽으면서는 흥부전에 나타나는 지적 요소, 흥부전에는, 자, 조선 사회의, 조선 후기 사회 변동 양상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시기는 몰락한 양반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서민 부자, 상업 경제가 발달하면서 서민 부자가 생겨나는 이런 그 사회 변동 양상이 조선 후기에 굉장히 심했고, 그런 사회 변동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이는 작품이 바로 흥부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시간에 배웠던 지식을 우리가 문학작품 통해서 배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문학작품이 주는 무슨 요소? 지적 요소예요. 그 다음에, 자,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정의적 요소를 배울 수가 있어요. 정의적인 요소는 바람직한 태도, 정서적 태도를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 시간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 춘향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신분을 초월한 사랑,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뭐 해요, 여러분? 극복하잖아, 그렇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태도, 이런 거 우리가 뭐야, 여러분? 윤리 시간에 배우는 거지만 문학작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니까? 적어도 바람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위해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지, 그죠? 춘향이는 극복하잖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문학작품을 통해서 배운다고. 바람직한 태도의 함양, 그걸 정의적 요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흥부전에는 어떤 정의적 요소가 있어요? 바람직한
정서적 태도 뭘 배울 수 있어? 형제간의 우애, 그죠? 우애. 3당 5륜. 이거 윤리 시간에 배우는 건데, 도덕 시간에 배우는 건데, 형구절 읽으면 저절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정의적 요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춘향전을 통해서 우리는 미적인 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미적 요소라고 그래. 재미없으면 춘향전 안 읽지, 그치? 여러분, 아무리 바람직한 정서를 함양시켜주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씹어줘도 재미가 없으면 읽어요? 안 읽지, 그치? 재미있으니까 읽는 거지? 그게 미적 요소예요, 여러분. 재미, 쾌감. 그러니까 이 춘향전에 보면 어떤 그 풍자나 해악, 풍자나 해악과 같은 이런 다양한 표현 요소가 사용돼서 우리한테 뭘 준다고? 즐거움을 준다고. 알겠습니까? 한 편의 문학작품을 읽었더니 종합선물이야, 종합선물. 그죠? 지식도 배우죠. 바람직한 태도도 키울 수 있죠. 거기다가 재미도 느끼죠. 그러니까 문학은 뭐라고 여러분? 유기적 구조물, 종합선물상자다. 알겠어요? 근데 왜 안 읽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 종합선물이다. 알겠습니까? 문학은 종합선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 항구성이에요. 한 편의 문학작품은 시간을 초월해서 읽힙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시간을 초월해서. 조선시대 쓴 춘향전이 500년의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영화로, 뮤지컬로, 그죠? 동화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이제 감상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항구성. 문학작품은 항구, 영원하다, 시간을 초월한다. 지금도 대학로 연극에서는, 그 연극 극장에서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하잖아. 그죠?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햄릿이 언제적 햄릿인데 지금도 하냐고. 그죠? 문학작품은 시간을 초월하죠. 그게 항구성이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편성이에요. 소설 춘향전을 우리만 읽는 게 아니야. 이게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어디서도, 미국에서도 읽힌다고, 여러분. 그거 왜 그래? 왜 그래? 문학작품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가 담겨져 있거든. 아이, 봐봐. 사랑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이런 그 주인공의 태도, 이거 보편적인 정서잖아. 그렇죠? 보편적인 정서. 그러니까 이러한 정서를 보고 미국 사람들 똑같이 감동을 느끼는 거지.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이거 우리 작품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극으로 보고 책으로 읽는단 말이야. 왜 읽어? 여기에는 어떤 정서가 들어있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다. 이런 정서가 들어갔잖아. 그죠? 결국은 좌절하고 말지만 어쨌든 이러한 노력이 들어가 있잖아. 그지? 이건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라니까. 할리우드 영화가 그 극장에서 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가서 보고 열광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가 들어가 있다고. 그런 걸 보편성이라고 해요. 문학에는 이렇게 보편성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면, 우리에게 콩쥐팥쥐가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에는 이와 비슷한 뭐가 있어?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잖아. 똑같아 여러분. 이야기 똑같다고. 이거나 그쵸?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얘기가 있어? 바로 인간의 정서는 보편적이니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보편성이 있는데, 여기 봐봐 여러분. 보편성만 있으면 안 돼. 이건 세계문학의 보편성이고,
세계문학의 보편성이고 이 보편성과 반대되는 한국문학에 뭐가 있다 여러분? 특수성이 있어요. 한국문학의 특수성. 그럼 보편성과 반대되는 거지. 즉, 자, 이별의 정한, 이별의 한, 그 다음에 사랑, 이런 것들 뭐라고 여러분? 세계문학의 보편성이라고. 그죠?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의지적 저항, 이거는 다른 나라에는 없어. 그쵸?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어떤 압박, 고통을 겪은 민족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닥친 시련과 그 위기, 고난이라는 일제강점기의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광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민족의 정서와 의지가 문학작품에 담겨있단 말이야. 그건 뭐라고? 한국 문학에만 들어가 있는 특수성입니다. 자, 그 다음 개성이 있어요. 개성. 문학은 아까 얘기했잖아. 보편적 사상과 감정을 다루죠. 그게 보편성인데, 그렇지만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이별,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정서를 다루지만 천편이 똑같이 같은 천편일률이 아닌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거기에는 작가의 독특한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가의 독특한 스타일의 구현, 그게 문학인 거지. 그래서 똑같은 이별을 다루어도 여러분, 이별을 다루어도 공무도와가의 이별이 다르고 황조가의 이별이 다르고 아리랑의 이별이 다르고 김소월의 이별이 다른 거야. 그치? 그죠? 그걸 작가적 뭐라고 한다고요? 개성. 그래서 문학의 특성은 이렇게 한국성, 보편성, 한국문학의 특수성, 그 다음에 개성이 있습니다. 자, 앞서 개연성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다음입니다. 문학의 언어입니다. 자, 언어는 일상 언어가 있고 문학 언어가 있습니다. 일상 언어는 자, 의사소통의 목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시성을 띨 수밖에 없죠. 반면 문학 언어는 소통이 목적이 아닙니다. 문학 언어는 감동과 교감이 목적이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지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성을 띈다? 함축성을 띄죠. 함축성. 함축성을 껴야만 다양한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일상 언어는 사전적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 문학 언어는 어떤 의미? 함축적 의미로 해석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안도현 시인의 시 중에 우리가 눈발이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차가운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자, 이런 시인데요, 여러분. 안도현 시인의 시.
자, 여기서 이 짓눈깨비와 한방눈, 사전적인 의미는 그 짓눈깨비는 이제 물기가 많은 그 물이 섞여서 내리는 눈이고요, 그죠? 물이 섞여서 내리는 눈. 반면 이제 한방눈은 이렇게 풍성하게, 이제 그러니까 그 눈송이가 굵게 내리는 눈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지시적인 의미,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짓눈깨비, 차가운 짓눈깨비는 되지 말고, 그럼 짓눈깨비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돼? 자, 이기심, 그죠? 또 몰인정, 알겠습니까? 반면 한방눈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타심, 인정, 이런 거죠. 타인에 대한 인정과 배려, 그게 한방눈이고요. 이기심, 몰인정은 짓눈깨비인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걸 여러분 함축적 의미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어는 이렇게 함축성을 띈다. 그 다음 시어는 다의성을 떼요, 여러분. 두 번째, 봐봐요, 여러분. 한용운의 임해침묵이라는 시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시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지금. 임해침묵. 임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임은 같습니다. 여기서 자, 임이 누굴까? 임이 누굴까? 한용운 시인은 자신의 책 서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임만 임이 아니라 그리운 것은 다 임이다. 임만 임이 아니라 그리운 것은 다 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한용운에게 그리운 것은 뭐겠냐? 자, 한용운은 승려입니다. 승려. 승려 한용운에게 그리운 대상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승려 한용운에게 그리운 대상은 부처겠죠. 부처. 그죠, 여러분? 예, 구도자. 구도자. 그러니까 도를 구하는 한용운의 입장에서는, 구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라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자. 알겠어요? 또는 진리, 진실. 즉 구도자가 알고 싶어하는 뭐라고, 여러분? 구도자가 알고 싶어하는 진리, 깨달음. 이게 여러분 승려 한용운이 생각하는 임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 한용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아이고, 독립운동가 한용운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뭐겠어요?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하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한용운의 입장에서 보면 간절히 원했던, 그리워했던 임은 조국이겠지, 그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개인 한용운일 수 있잖아요. 개인 한용운. 남자, 한 명의 남자로서의 한용운일 수 있어. 그러면은 그리운 것은 누구였어요? 그리운 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남자니까. 한용운이 승려였지만 대처승이었어요. 대처승. 불교는 종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처승이라고 해서 결혼이 허락된 승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용운은 여러분 승려면서 개인 남자 한용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편의 시에서 시어가 하나의 의미로만 한정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시어의 다의성이라고 한다.
두 번째 상징성이에요. 상징은 아까 뭐라 그랬어 여러분? 바로 문학을 문학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 바로 상징입니다. 상징은 이런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안도현 시인이 내가 제발 사람들이 이기심, 몰인정을 갖지 말고 타인에 대한 이타심과 인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기심과 몰인정이야. 근데 그거를 뭘로 전달할 거예요? 뭘로? 이기심과 몰인정은 진눈깨비라는 사부를 통해서 또 이타심과 인정은 송이송이 그죠? 풍성한 무엇을 통해서? 한방눈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상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을 조금 더 절실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상징. 진눈깨비는 차갑거든요. 진눈깨비 맞고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아, 진눈깨비 맞았는데? 안 좋잖아, 그쵸? 한방눈 맞았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한방눈 맞으면 기분 좋지, 그지? 기분 좋잖아. 한방눈 하면 따뜻하잖아. 포근하고 평화롭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사물을 떠올렸을 때 그 사물이 가는 느낌을 이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 내 관념, 내 생각을 대신 전달하는 거죠. 그런 걸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징을 쓰면 그냥 전달했던 것보다는 어떤 의미를 전달해줘요? 함축적 의미를 전달해주는 거죠. 그래서 문학에는 상징이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 때에는 이기심과 몰인정을 갖지 말고 이타심과 인정을 갖자 이렇게 얘기하면 함축적 의미가 안 만들어진다니까. 알겠습니까? 진눈깨비는 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제 진눈깨비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차가운 느낌. 그렇죠? 한방눈이 되자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든다고?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이런 걸 문학 언어라고 합니다. 이해했어요? 그 다음 이제 문학의 기원입니다. 문학이 어디에서 왔을까? 자, 그걸 우리 이제 문학의 기원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방 본능설입니다. 자, 인간은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면 모방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봐봐. 지나가다가 정말 아름다운 기가 막힌 풍경을 봤어요. 당장 우리 스마트폰 꺼내서 못 찍어. 사진 찍잖아, 그치? 또는 그걸 뭐야? 그림으로 그리고. 마찬가지야. 응? 뭔가 좀 이렇게 아름다운 것, 특별한 것을 경험하잖아? 그럼 그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색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고. 그죠?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뭘로 하고 싶은 거고. 콩나물떼구리로 표현하고 싶은 거고. 그죠? 또 이제 그걸 우리가 말이나 글로 표현하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생겼다? 문학이 생겼다. 두 번째, 유희본능설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뭐에 끌린다? 즐거움에 끌린다. 그렇죠? 재밌는 거에 끌려요,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이 재밌는 거에 끌리는 본능 때문에 재밌는 걸 찾아 나서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만들어낸 거지. 그게 유희본능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흡인본능설. 빨아들인다, 그죠?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떤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보이냐? 말 재밌게 하는 사람, 그쵸? 그 사람 옆에 사람 많이 보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그 재밌는 말이 결국 뭐가 된 거고? 문학이 된 거고. 그게 흡인본능설이죠. 그 다음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자기 표현 본능설. 뭐 즐거움을 찾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내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다고.
그런 욕구의 발현이 문학을 만들어냈다. 그게 자기 표현 무능설이고, 자 이제 발생학적 기원설은 생길만 하니까 생겼다. 생길 필요가 있으니까 생겼다. 그게 이제 발생학적 기원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기원설이 있는데, 자, 가장 보편적인 문학의 기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유력한 설은 뭐냐면 바로 무슨 설? 발라드 댄스 설이에요. 이게 유력한 문학의 기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발라드 댄스는 뭐냐면 여러분, 고대에 뭐가 있었다? 제천의식이 있었다. 제천의식.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근데 그때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우린 동굴에 뭘 그려? 동굴에 벽화를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통나무를 두드리고 벽화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어? 또 춤도 추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어 여러분? 노래도 불렀단 말입니다. 노래도. 그래서 우린 제천의식을 뭐라 그래?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 그림 있지, 뭐 있어 여러분? 음악 있지, 춤, 무용 있지, 노래, 문학 있지, 그쵸?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제천의식을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하고, 이 원시 종합예술 형태로 행해지던 제천의식에서 벽화가 나중에 뭘로 발전하고 분리 독립돼서 미술이 된 거고, 통나무를 두드리는 것이 나중에 분리 독립해서 음악이 된 거고, 그죠? 그때 췄던 춤이 나중에 무용이 된 거고, 그때 불렀던 노래가 나중에 분리 독립해서 발전해서 뭐가 됐다고요? 문학이 됐다고. 그걸 무슨 설? 예, 발라드 댄스 설. 그리고 원시 종합 예술설이라고. 알겠지? 자, 그다음 이제 문학의 갈래입니다. 자, 문학의 갈래는 첫 번째, 언어 형태에 따라서 언어 형태에 따라서 자, 운율 있는 언어로 된 걸 뭐라 그래? 운율 있는 언어로 된 걸 운문문학이라고 하고요. 운율이 없는 줄글로 된 문학을 뭐라 그래요? 산문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언어의 전달 방식에 따라서, 자, 말 언어로 전달하는 걸 뭐라 그래요? 구비문학이라고 하고요. 글자 언어로 전달하는 걸 뭐라 그래요? 기록문학이라고 하죠, 여러분. 자, 세 번째, 표현 양식에 따라서 서정문학, 서사문학, 교술문학, 극문학으로 나눠집니다. 표현 양식에 따라서 이게, 자, 문학의 갈래 중 가장 보편적인 갈래입니다. 그럼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서정이 뭐냐? 서정 글자 바꿔봐요, 여러분. 서정 글자 뒤집어봐. 뭐야? 정서. 그렇죠.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는 문학을 뭐라고 한다고? 서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서사입니다. 여러분, 서사는 3요소가 있어요. 자, 서사가 이루어지려면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 인물과 관계된 사건이, 인물이 벌이는 사건,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서사라고 해요. 그래서 인물, 사건, 시간 3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서사입니다. 교술은 교훈적으로 서술하면 뭐? 교술. 그래서 교술입니다. 교훈적 서술이 들어가 있는 걸 교술. 극은 대화나 행동이 중심이 돼. 대화와 행동의 문학을 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학을 서정, 서사, 교술, 극이라고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알려줄게요. 잘 들어야 된다. 이거를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 자아는 주인공이고 세계는 주인공을 둘러싼 현실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자아는 주인공, 세계는 현실. 그래서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를 가지고 서정, 서사, 교술, 극을 나눌 수가 있는데 세정은 세계를 자아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자아화. 무슨 얘기냐? 잘 봐요, 여러분. 서정, 정서를 표현하는 시가 가장 대표적인 서정 양식인데, 자, 시는요, 시인 눈에 비친 객관적인 세계를 시인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시를, 세계를 뭐 한다고? 자아화시킨다고. 세계를 자아화시키니까 시는 어렵다 쉽다. 눈에 비친 객관적인 세계를 시인 자신의 방식으로 자아화시키니까 시는 어렵다 쉽다. 시는 당연히 어려운 거야. 선생님, 시가 어려워요. 어려워 죽겠어요. 당연히 어렵지. 객관적인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 그치? 객관적인 세계를 이렇게 해서 보여주거든. 봐봐. 나는 지금 세상이 너무 각박해. 뭐가 없어? 인정과 이타심이 없고 몰인정과 이심만 있어, 그치? 이걸 그냥 얘기해주면 좋거든. 이렇게 얘기 안 해주고 어떻게 얘기한다고? 어떻게 얘기했어 지금? 우리가 눈이라면 차가운 진눈깨비는 되지 말고 따뜻한 한방눈이 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지, 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즉, 그 상징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어떻게 하니까? 세계를 뭐 하니까? 자아화시키니까. 그 다음, 이번엔 서사입니다. 서사는 세계, 즉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지. 현실. 그리고 그 세계와 자아가 뭐 하는 거야? 주인공이 뭐 하는 거야? 세계, 주인공을 둘러싼 세계, 현실하고 주인공이 뭐 하는 거냐고, 소설이. 대결하는 거지. 대결. 그래서 자아가 세계를 이기면 그건 여러분, 해피엔딩 희극이고, 그죠? 해피엔딩 소설이고, 자아가 세계한테 지면 뭐가 되는 거야? 비극적 소설이 되는 거지. 자아와 세계와의 대결. 예컨대 아까 춘향전은, 자, 춘향전은 봐봐. 봉건사회의 그 악습, 그쵸? 신분적 차별, 요게 세계야. 춘향이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즉, 춘향이가 아무리 이몽룡을 사랑해도 봉건사회의 관습 아래에서는 기생인 춘향이는 양반 누구와 이몽룡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그치? 그게 뭐라고? 세계라고, 세계. 근데 춘향이는 그 세계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세계 뭐야, 여러분? 싸우잖아. 그죠? 싸우잖아. 결국 어떻게 됐어? 이기잖아. 그쵸? 이몽룡의 부인이 됐으니까. 그걸 세계와 자아와의 대립이라고 한다고, 대결이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교술은 봐봐, 교훈적으로 서술하는 거야. 그럼 교훈이 뭐야? 내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얻은 교훈이 있어. 내가 경험한 거지. 이걸 나만 혼자 알고 있기가 아까운 거지. 그래서 세상에 같이 알자. 우리 이거 같이 알자라고 세상에 내놓는 거야. 그게 교술이야. 그래서 교술은 자아의 뭐야, 여러분? 세계화지. 내가 경험한 개인적인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에 공유하는 갈래. 그래서 수필이 교술인 거야. 수필이 뭐야,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그죠? 세상에 널리 알려서 그 교훈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글, 그게 수필이에요. 자, 수필은 뭐라고요, 여러분? 자아를 어떻게 한다고? 세계화.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하고 수필은 반대야. 시는 세계를 자아화하는 거고, 수필은 자아를 세계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연극과 영화야. 연극과 영화 똑같지. 뭐하고 똑같아?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서사하고 똑같지. 자, 연극과 영화에는 뭐가 있어?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억압하는 뭐가 있어, 여러분? 세계가 있잖아. 그리고 그러한 세계와 주인공은 싸워 안 싸워? 싸우잖아. 싸우잖아. 그게 연극이고 그게 영화야. 그러니까 자아와 세계, 세계와 자아의 대립이라는 점에서는 서사와 똑같지. 그럼 뭐가 달라? 서사는 자아와 세계와의 대립을 서술자가 대신 전달해주는 양식이 서사야. 근데 연극에는, 영화에는 서술자, 내레이터 있어 없어? 없잖아. 없잖아. 그래서 서술자가 자아와 세계와의 대립을 대신 전달하면 서사, 서술자 없이 자아와 세계와의 대립이 직접 전달되면 극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설 읽는 것보다 뭐가 더 실제적이고 뭐가 더 직접적이야? 가서 영화 보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이지. 왜? 그냥 대사,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직접 전달되니까. 그렇죠? 나한테 직접 본단 말이야. 서술자 통해서 안 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 문학의 갈래를 이렇게 네 갈래로 나눕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문학의 표현기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